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새해 들어서 새롭게 또 준비하는 코너고요. 저희가 앞 시간대에는 이제 글로벌 뉴스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는 비트코인 얘기, 가상화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홍기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속이 반갑습니다. 잘못 듣네요. 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홍익대학교 경영대. 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말했네요. 홍기훈 교수님 모시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총평을 좀 해보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연말에는 또 조금 조정이 있었어요. 그쵸. 그걸 네. 보고 이제 뭐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항상 시장에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누가 맞다 누가 그르다의 얘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24년을 돌이켜 보면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게 사실 저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하필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연말에 사실 그 이슈를 모두 지워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24년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뭐 한 5,600만 원, 6천만 원 정도였어요 비트코인이. 예. 그리고 관심을 많이 잃어가고 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7월에 우리가 이용자 보호법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 금융위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에 어느 정도 관심이 사라지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미국 대선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고요. 예.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연말에 그러면은 좀 조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크게 나쁘게 생각할 일은 그럼 아닌 거죠. 솔직히 결론은 모르겠다가 맞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거의 그렇죠. 2.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더 오를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질 유인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는 현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게 더 합리적이어 보이다 보니 뭐 크게 변동성은 확대가 될지 모르겠으나 뭐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거나 빠르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단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단에 대해서도 뭐 크게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 1억 4천만 원 그리고 미국 돈으로 달러로 하면은 한 10만 달러 근처에서 계속 등락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일단은 가장 최근 과거에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올랐다라는 요인이 예.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승 동력이 분명히 사그라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그 트럼프의 공약들의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한다 하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우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의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게 뭐 엄청나게 코인 가격을 하락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고 또한 이 정권 초기에 이 허니문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요, 그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25년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는 트럼프 공약들에 대한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확률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또 트럼프의 공약들이 현실성이 막 엄청 높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아마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주식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나 뭐 코인 가격 먼저 오르고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로 현실화가 됐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기대보다 조금 덜하네 라는 식으로 새로운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보다도 더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인 게요. 그렇죠.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소한 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라도 있지. 그렇죠. 비트코인은 그런 수치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정말 시장 논리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수급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올해 사실 기대감을 안고 작년 연말에 좀 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뉴스들이 하나하나씩 현실화가 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예민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들 중에 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혜를 기대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 전략적 자산으로 기름이 있어요. 원유가 있고요. 그렇군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1940~50년대부터 2000년대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부터 시작을 해서 기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기름을 계속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석유 경제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게 되고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갖게 되면서 페트로달러가 되게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그렇죠. 예. 미국이 기름을 사서 기름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기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이 사서 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그러니까 이 선후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결국 퍼서 정제해서 파는 나라들은 중동에 있지만 그 기름값을 움직이는 건 결국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나오는 거군요. 이제 그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붙었던 말이 뭐냐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면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고 그리고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트코인을 모두가 원할 거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물 ETF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전략자산으로 채택이 되고 미국 정부가 그거를 비축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 정부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전이 나와요. 비트코인은 새로운 코인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있는 코인을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조금씩 줄이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제 감속기라고 하는. 그거는 전체 코인 양이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증가분이 줄어드는 거고요. 근데 4,800만 개에서 어차피 이거는 멈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이거를 많은 부분을 사간다고 하면은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아니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제가 매일매일 이제 원유 가격 WTI를 체크하는 사람으로서 유가는 전혀 안 올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달러가 그러니까 페트로달러가 얼마나 기름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제가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의 패권을 미국이 계속 가져가기로 결심한 이상 뭐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강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하죠.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던 과정에서 뭘 가정했냐면 미국이 이 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하고 비축할 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제가 있군요.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모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성,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봐야 된다는 게요.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럼요.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중앙은행의 동의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다양한 행정기관들에서 이거를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계가 많아요. 그렇죠. 이미 연준에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지는 모르나 외부의 이
백악관 바깥에서의 케미가 이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이 돼서 비축이 될 거라는 기대 하에 오른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안고 있죠. 만약에 이게 엎어진다고 한다면 코인 가격이 오히려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트럼프는 도대체 대선 공약으로 이거를 왜 내세운 건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그건 뭐 대통령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마도 트럼프가 그러면은 안 될 걸 알고 예. 안심하고 지른 거 아닐까? 라는 고민도 한 번쯤은 실제는 아무도 몰라요. 아, 그렇죠. 당연히. 예. 네, 그의 진위를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믿는 걸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러한 의심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내 돈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비트코인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대체 자산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굳이 비트코인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네.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트코인을 더 이상 섞어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고요. 네. 대신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비트코인의 화폐적 기능을 스테이블 코인에서 찾는 거죠. 그건 어차피 달러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러다가 보니까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소유하겠다라는 논리는 예.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 가정이 이제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미국에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솔직히 기름처럼 가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트렌드가 빠졌을 때 이게 유효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달러 패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달러랑 병행해서 가는데 네. 미국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주체가 사실상 계속해서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두 가지가 여기서 이제 상충이 되는 게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달러 채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연준이 좋아할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연준이 싫어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유럽의 미카 같은 데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러와 코인의 관계와 그리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뭐 충분히 말은 되지만 이게 또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까지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면 보시는 퍼센트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사실 되게 예민할 수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이죠? 몇 퍼센트 가능성 그쵸. 아니면 2억 네.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부터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15년에 그 말을 하던 분들이 이제 봐라 1억 갔지라고 얘기해요. 오긴 왔죠. 분명히 맥락상 그 당시에는 9년 뒤에 온다는 얘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논의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업과 다르게요. 주식과 다르게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을 제외하면 분석할 만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퍼센트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렇죠. 문제인 그거죠. 거거든요. 예.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트럼프의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 트럼프의 의지도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석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정확한 상황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취임 전까지 변동성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그러다가 취임을 하고 허니문 단계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진위가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때가 돼야 우리가 뭔가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진짜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게 될 수도 있나 보다라고 제가 오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를 오해하게 만든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분명히 미지수인 거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그쵸? 거예요. 근데 근데 또, 재밌는 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믿음이 더 커지는 맞아요. 거고요. 딱 믿음이 그거예요. 커지니까 예. 오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최근에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주에서는 또 그걸 실제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전략적 비축 자산을.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작을 했다는 게 정확히는 의회 입법이 그 법안이 올라온 겁니다. 상정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통과가 될지는 또 아무도 텍사스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은 색깔이 좀 있으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 이게 대세에 있어서 연준이 결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아, 연준이 결국 중요하군요. 그래서 FOMC 이후에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다 좀 조정을 받은 거고요.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트럼프의 의지로만은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조금 제쳐놓고 알트코인을 좀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위험하죠. 아,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알트코인이 약간 압박을 받다가 네.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면 다시 알트코인이 오르고 이 전체적인 상승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랑 똑같아요. 대장주가 올라가다가 멈칫하면 네. 사람들이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알트코인에 투자가 가능하다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서 네.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트코인도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민망해요. 예, 그 안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분석이 조금 어렵다라는 점.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수급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안에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뭐 투자자들도 늘어났고 점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현명하게 올해 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신규 진입자들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신의 위험 회피 성향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여유 자금이 많은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예. 포트폴리오의 일부러 코인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코인을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는 사실상 본인의 성향, 위험 성향과 본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좀 더 이제 뭔가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을 좀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확실히 좀 가격대가 좀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분석이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항상 이거는 틀리지 않는 진리잖아요. 뭐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한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나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홍기훈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